네, 윤석열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검이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다.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글쎄요. 저희 댓글 달아주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느낌인데요.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되게 오랜만이네요, 진짜. 네, 오랜만에 여전히 뵙는데 또 중요한 또 시점에 이렇게 방송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 구형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동안 재판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의 태도와 또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10년 구형에 그래 많이 봐줘도 10년 선고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반 정도 날아간다는 느낌. 5년 선고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 봐야 됩니까, 의원님? 글쎄 일부 무죄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네,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게 이제 주요 죄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죄명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중형을 선고한 적이 없어서 아마 전례에 따른 부담을 좀 느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공무집행방해의 죄질 자체가 일단은 대개의 경우에 공무집행방해는 이제 일반 시민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상대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죠. 그동안에 네. 보면. 근데 이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영장 집행을 하려는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그것도 네. 무장까지 시켜서 발포까지 언급해가면서 제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은 건데 글쎄요, 다른 사건에서 어차피 중형을 선고받을 거라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기존의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에 따른 선고 관행, 양형의 관행에 너무 좀 얽매인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 내용 중에서 이러저러하게 이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내란 부분에 관해서 여러 억지를 쓰고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수사권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서 네. 향후 이어질 판결은 뭐랄까 좀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연우님께서 슈퍼챗을 주시면서 아이고 판사님 친일 쿠데타의 초범이 아닌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꼬집어주고 계시고 이게 쿠데타는 이거로 지금 처벌하는 게 아니니까 예. 내란 재판부에서 처벌하는 거고요. 글쎄요. 근데 지금 이 체포 방해 혐의 이걸 보면은 윤석열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사병화했다, 재질 안 좋다 이렇게까지 아까 판사가 판시했는데 이게 다 해서 이제 5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법이 이렇게 구형과 이렇게 너무나 이제 다르게 내려지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많이 하시네요. 네, 이제 법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내란 부분 다 빼고 그 뒤에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였던 것만 한번 놓고 생각해 보자. 그럼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그럼요. 뭐 차벽을 뚫지 못하는 경찰 공수처의 모습, 또 그 뒤에 들어갔다가 또 그냥 또 무력하게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모습,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분노했던 것이 있는데 그 뒤에 겨우겨우 하여튼 집행을 했고, 근데 그 사이에 그 경호처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굉장히 갈등도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직장을 일을 유형을 감수하고 저항을 해가면서 이거를 그 뭐랄까 끝끝내 집행해낸 할 수 있게 도와준 측면도 있는데 그런 여러 국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자면 저 윤석열이 같이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국정이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헌법 파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본질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여전히 헌법적 인식이 좀 우리 재판부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권자들의 인식은 그러니까요. 내가 주인이고 헌법이 주권자에게 부여한 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이걸 훼손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징역 5년만 할 일이냐 이게 10년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좀 분이 풀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재판부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괴리가 좀 있네요. 괴리를 느끼게 되는 이 법의 현실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예. 이 법 감정이라고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좀 못 미치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일반 저기 잡범들하고 네. 윤석열이가 한 행동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이게 윤석열이라는 자가 갖고 있었던 위치나 권한에 그렇죠. 비춰봐서 죄질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것인데 네. 그거를 그냥 그래 뭐 공무집행방해로 그동안에 징역 1년도 잘 안 했는데 거의 실형을 뭐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야? 본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죄질 좋지 않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들으면서도 네. 맞아 했는데 마지막에 선고 형량을 들으면서 다들 지금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떡합니까? 뭐 너무 뭐 놀라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막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징역 풀어주는 건 아닌데. 자 이제 이게 이제 첫 선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특히 네. 이제 중요한 내란 혐의 관련된 선고는 네. 다음 달 19일에 예정돼 있는데 일단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예. 사형 구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회님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한 거다. 예.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네. 그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구형이라는 건 뭐 선고하고는 완전 다른 거지만 네. 그래도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특검도 이제 결국 행정 기능이란 말이죠. 그렇죠. 국가의 집행 기능을 가진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이거는 사회하고 영구히 격리시켜야 된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의지를 당연히 보인 거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고민도 특검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이가 내란 혐의의 경우에는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무기 금고는 뭐 사실상 사문화된 거니까. 네. 근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만약에 그러면 특검은 구형대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네. 항소를 할 이유가 없다. 아하. 그러면은 윤석열만 항소를 한다. 예. 그렇게 되면 항소심은 더 깎아줄 수 있는 거죠. 무기징역보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예. 그런 고려도 좀 했어야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런저런 사정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로 네. 볼 때 뭐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사형이 이제 구형이 돼 있고 주기현 판사의 판단도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은데 예. 오늘 백대현 판사 사실 그동안 재판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기현 판사 많이 좀 비교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판결도 많은 분들 선고도 예.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어긋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이게 왜 됐고.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저도 좀 아쉬운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판사로서의 그냥 직업적 관행이나 이런 거 비춰봐서 네. 조금 구형량대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한 징역 7년 정도가 하한선이지. 반을 깎아줘. 그걸 반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냐면 그 법조에서 법을 다룬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거를 우리들만의 세계에서 우리가 독점하는 우리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국민들의 헌법수호 의식이나 법감정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괴리돼 있고 아하. 그러려면 오히려 이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헌법수호 의식이 강해야 되잖아요. 헌법은 그걸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 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고 정년도 보장해주고 외국에 유학도 보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 가지로 내란에 참여한 자들이 보였던 모습이 얼마나 헌법 파괴적인가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지금 법률가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는 그 엄청난 본질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들이 법 기술자로서 쭉 그동안에 해왔던 이 일에 비추어서 그냥 네. 직업적으로 그냥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저기 국밥 한 그릇을 판다고 할 때도 그 국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드려야 될 정성이 달라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냥 끓여서 담아서 내주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밥을 제공할 때도 그 국밥을 먹게 되는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국밥을 먹어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네. 정말 이걸 간절히 원하면서 국밥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정말 존중과 애정을 가지고 끓이고 담아주는 국밥과 그냥 늘 오던 사람들이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의 국밥으로의 이거는 좀 다를 수 다르죠. 있잖아요. 예. 그냥. 근데 그런 인식이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나는 기술자야. 그냥 아. 이렇게 뭐 국방 있으면 그냥 담아서 주면 돼. 네. 이런 차원의 그렇죠. 어떤 늘 퍼주던 정성이나-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얘는 좀 특별히 나쁜 놈인 것 같으니까 조금 뭐 덜 줘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쉽고 안타깝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기현 판사도 예. 모르겠습니다. 사형이 구형됐지만 예. 또 절반 날려가지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고. 몇십 년 이게 끝난 게 아닌가라는 네. 또 우려가 생기잖아요. 저 이걸 예, 보니까. 예. 뭐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저 예. 그보다도 저는 저희가 걱정이네요. 저 어떤 한덕수나 뭐 아. 이제 이상민이나 이런 예. 자들에 15년 대해서 구형되고 막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도 이런 특수공무집행방해 아. 어마어마한 아니 총 쏴도 된다라고 한 사람도 징역 5년인데 아니 뭐 우리는 앉아가지고 그냥 하도 악을 쓰고 쌍욕하고 하니까 그냥 있었다 이거잖아 지금 걔들 주장이. 예. 그리고 특검조차도 구형할 적에 작게 한 이유가 애들이 직접 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뭐 유리창을 깨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그자들의 선고 역량이 너무 낮아질까봐 걱정이네요. 네. 그것도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다. 주기현 판사는 어떻습니까? 걱정이 좀 덜하세요? 어때요? 지기현 판사 걱정해야죠. 걱정해야죠. 걱정해야 되는데 예. 그 스타일이나 그 죄의 엄중함이나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자면 그 최하 무기징역이지. 그러니까 저는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기현 판사가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관종력이 있잖아. 그간에 본인이 감당해야 됐던 여러 네. 가지의 그 비판을 일거에 본인이 만회하려면 뭐 그런 계산도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다. 예, 그래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리에 있던 사람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 그다음에 기계적인 그야말로 그동안 해왔던 관성에 젖은 판결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 근데 댓글로도 그러면 이제 판사 AI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이제 마음이 이게 너무나 이제 다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뜨거운데 재판부는 너무나 차갑다 못해 이거는 그냥 동상에 걸릴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그렇죠. 그런 차갑다는 현실. 말씀이 국민들은 뜨거운데 법원은 차갑다라는 말씀이 너무 예. 좋은 표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저렇게 하는 거를 공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그런 식의 먹물들 사이에 그런 담론이 있어요. 그 언론도 비슷하잖아요. 일부 언론들 보면은 이런 내란 상황에서도 저들의 목소리를 내란 동조 세력을 전달해 주는 게 반영해 주는 게 공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생각 그 맥락하고 다 있는 거예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간에 소위 엘리트라고 부르면서 뭐랄까 사회적 신뢰를 줘왔던 집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느 수준인가를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층이고, 네. 너네는 피지배층이고, 우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니들은 피지배층이니까 광분할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왜 이렇게 흥분해?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제가 일관되게 지금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이거는 내란 사태 이후에. 그래 또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 보이고 연우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읽어드리면 이 경우에도 양형에 초범이 들어간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체포방해도 한 번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10년 독재하다가 끌려 내려와도 체포 및 체포방해는 초범일 텐데 이게 양형 적용이 과연 맞는 것인가요? 일어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주셨어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깎아줘야 되는데 뭔가 이유를 댈 때 늘 저게 하는 말이고 그러면 저는 전과가 많은 흉악범이라 저런 일 벌어지게 되면 저는 뭐 저 초범이 아니니까 너는 징역 10년이 아니라 15년이다. 그렇게 선고할까요? 물론 저한테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럴 때 너는 전과가 많아서 이렇게 또 못해요. 그거는 이제 동종 전과를 또 따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법적인 말장난인데 뭐 네.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십시오. 근데 그 화를 내셔야 될 지점은 분명히 맞죠.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호도한다. 이런 거죠. HH님이 한덕수도 5년 나오겠네. 뭐 이제 걱정을 또 하고 계시고. 같은 걱정을 하시겠죠.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고요. 지금 뭐 이제 여러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 첫 술에 배부르랴.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란 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화이팅. 뭐 이런 글을 올렸네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한남동 앞에 가서 네.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추운데 밤을 새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음방 매트 뒤집어 쓰고 네. 그 추운데. 그리고 그거가 저지돼 가지고 유혈 사태가 나거나 아니면은 그 체포가 결국 성공하지 못했을 때 감당해야 될 국가적인 어떤 위험이나 부담이나 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했다면 저런 형을 선고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사실은 양형 사유에 담았어야 되죠. 그렇죠.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그때 저 군에다가 자식을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 저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 자식을 까만 옷에 까만 모자 씌워가지고 까만 마스크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을 다 초래한 자를 저 정도로 한다. 참.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이제 글을 남겼는데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 총기 위협 지시까지 있었는데 터무니없네요. 징역 5년. 대학 표창장 한 장으로 4년 실형받은 사례와 비교해 보세요. 뭐 이렇게 또 비교까지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누가 뭐 저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그러게요. 헌법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냐, 네. 아니면 판사 개인의 개인 감정이나 성향에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참. 아니 국회를 뭐 네. 그냥 다 문을 때려 부시고 회의를 못 하게 해도 국회의원직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턴 활동 시간 정확하게 분초까지 계산 안 했다고 네. 국회의원 상실되는 나라에서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좀 내란 사태 거치면서 달라지고 또 변화할 줄 알았는데 최소한 오늘 이 판결을 보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생각? 리그에서 얼마나 예. 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또 한 번 실망을 시키네요. 그러게 정도희님이 대실망이다. 짱콩목님이 멘붕이다. 아, 열받는다. 이렇게 기가 찬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네, 만약에 네. 저때 체포가 안 되고 음. 유혈 사태가 나고 네. 어찌어찌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금.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했던 시민들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앞에서 이제 그 집회를 주도하셨던 분들 구속할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네? 그때 가면은 무슨 대통령을 상대로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러면서 징역 10년 7년 막 선고할 사람들이에요. 그렇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좀 비교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글쎄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이제부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징역 10년 구형을 했지만은 네. 이거 뭐 판사가 진행하는 걸 보고 이러면은 최소 10년 뭐 또 더 때릴 수도 있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또 전망도 해봤었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도 우리가 참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이제 종합 특검이 제대로 또 되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오늘 잠시 뒤에 필리버스터 종료, 종결 표결 이후에 상정된 법안 처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특검 3대 특검이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네. 누가 임성근을 살리려고 했는지 이것도 예. 궁금하고, 그렇죠. 양평고속도로도 지금 공흥지구까지만 뭐 조금 들여다본 건데 예. 양평고속도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노상훈 수첩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쟁을 어느 정도까지 일으키려고 전쟁. 했느냐 뭐 이런 네. 부분도 남아 있죠 아직.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종합특검의 이 중요성 또 필요성, 이거 뭐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 종합특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더 밝혀지게 된다면 그럼 또 이제 재판으로 가는, 기소가 이뤄지고 추가 기소 이뤄지고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물론이죠. 예. 그래서 특검을 하는 거니까 음. 사실은 저질러 놓은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번에 안 돼요. 다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던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지금 말하자면 이 기존의 수사기관이나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진즉 잘 정리가 됐으면 네. 그냥 새롭게 탄생한 수사기관을 믿고 맡겨도 되는데 지금 하는 저 중수청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보이는 꼬라지로 봐서는 네. 그리고 또 그걸 담당할 자들의 수준이나 모양을 봐서는 여전히 그 윤석열 똘마니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그렇죠. 경찰도 어차피 내란에 관여한 사람들을 수뇌부로 뒀던 조직이고 네. 그러다 보니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요. 특검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잠시 뒤에 표결 처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법원에서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제 5년이라는 것에 대해 뭐 초범 아까 언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자, 뭐 윤석열 쪽이나 특검 쪽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5년 선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종합특검 통과가 돼서 특검이 진행이 될 터이고,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필리버스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런 국회 모습이나 뭐 야당의 행태, 이건 좀 어떻게 밖에서 보고 계십니까? 그 소위 장동혁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네. 가장 분개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한 집단이 조선일보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일종의 그 정파 찌라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고 네. 본인들의 언론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수구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고 그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거를 거의 모토로 삼고 있는 그 회사잖아요. 네. 이제 그런 회사에서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이러다가 우리까지 망하겠는데 이런 걱정이 들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저 당의 상황을 보면 네. 당의 주인은 당원이잖아요, 일단. 근데 그렇죠. 그 당원의 과반이 지금 내란 동조 세력인 거는 맞잖아요. 장동혁이 대표로 뽑히는 과정을 봐도 그렇고, 예, 그 뒤에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언동을 봐도 그렇고, 네. 나경원 같은 사람이 계속 아스팔트 극우에 호소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따내려는 식의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지금 극우적 본색, 네. 그다음에 내란 세력으로서의 본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무너져서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너무 한심하고 지금 정치적인 오판을 통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예. 장동혁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지금 그 어쨌거나 제1야당과 좌측 보수 세력의 핵심이고, 그렇죠. 자기는 대통령 후보고, 이 자기는 리더기 때문에 네. 이 제일 확실한 지지 기반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버리면 그 사람들이 또 제일 시끄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몰려와가지고 빨갱이 막 어쩌고 하면서 쌍욕하는 사람들이잖아. 네. 요새는 이제 거기다가 중국 간첩이라는 말까지 붙이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두려운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이 박근혜 탄핵 상황을 겪어봤는데 그때는 나름 그래도 바른 소리를 하던 사람들, 심지어 장제원이도 그때는 저희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정말 반성하고 새로 거듭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죠. 근데 그 결과물로 보인 모습들이 또 탄핵
합당하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 저거는 지난번의 경험을 자신들의 반성하고 다시 이렇게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그때 바른정당 만들어서 나갔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 다 배신자 소리 듣고 유승민 봐봐. 영원히 못 돌아오잖아 TK로. 예. 나는 그 길 가기 싫어.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저런 이익권을 노리고 모여 있는 저 집단들은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 뭐 국가적으로 좀 다행입니다만은 저런 꼴을 계속 봐야 되는 민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건 맞는 거죠. 자, 저기가 지금 로텐도홀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 장동혁 씨는 안 보이고 왜 나경원 의원은 아니고 아마 양양자 이쪽 빨간 옷 입은 사람 나경원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예. 그 옆에 박충권. 그렇네요. 그죠? 자, 이수정 저 뒤에 이수정 씨 앉아 있고 위원장도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 최고위원 지도부와 의원은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박충권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그런 것 같은데요. 양양자 의원 아니고 이수정도 의원 아니고. 자, 지금 누구죠? 대변인인가요? 저 빨간 옷 입은 사람? 예. 대변인 모습도 최뭔가 최수진 대변인. 자, 이제 장동혁 대표는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어제부터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봤더니 뭐 이제 책도 보고 맨 앞에는 성경책을 또 놓고 예. 휴대폰도 보면서 뭐 듣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던데, 뭐 출구가 뭐가 될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단식에 들어갔는데 이거 특검을 관철하면서 출구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해야겠다, 회담을 요청하면서 영수회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그게 또 돌파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로지 자기 정치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듣거든.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장동혁은 지방선거까지 용이지, 임시용이지. 그 뒤로도 뭐 당을 이끌어갈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렇죠. 그 느낌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위상을 대통령과 맞서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본인의 함량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빨리빨리 쳐내고 차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려면은 대통령이 만나주는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원할 거예요. 그건 정치적 계산인데, 그게 먹히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나 자산이 커야지 그나마라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헛꿈만 꾸고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 가운데 뭐 이제 앞서서 장동혁 대표 최고위에서는 제명하지 않았지만은 윤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의결이 있었고 결정이 있었고, 근데 최고위에서는 바로 안 하고 좀 이제 재심 기간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섰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내 문제도 이제 풀어가는 가운데 어떤 리더십을 좀 세우기 위한, 공고하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정치적인 이벤트로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좀 또 단식으로 보여준 게 아니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곤란한 상황에서 이제 뭔가 시선을 돌리려는 것도 밥 굶고 있는데 나한테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저 뒤에다가 붙여놓고 있는 현수막을 보더라도 뭐 통일교 게이트 특검하라 써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거잖아요. 하자는 겁니다. 그 신천지를 못 받겠다는 거잖아 지금 저 사람들은. 결국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신천지 이제 빼달라고 단식하고 있다 결국. 신천지 맞아요. 빼달라고. 그거고 저기도 민주당 공천뇌물이라고 써놨잖아. 진의 공천뇌물을 빼달라는 거거든.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더 많이 받았겠냐고. 그걸 모르냐고요 저자들이. 그러니까 저게 이거 빼주세요. 우리 빼주세요 이거지. 신천지 빼주고 우리 빼주고. 그렇네. 그걸로 다 설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김정재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이 통화했던 내용, 보도도 그럼요. 있었지만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캠프를 아예 이제 다 돈 주고 데려가야 된다고.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는 왜 그때는 그렇게 한번 해프닝처럼 넘어가고. 참나 이게 내로남불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예전에 한번 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신천지 특검 나오고 할 때 막 정색을 하고 이거는 우리 당을 망하게 하려는 얘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잖아. 자백을 한 건가요? 참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하라,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하라라고 돼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좀 빼달라라는 읍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
돌아왔네요. 예, 돌아왔죠. 네. 어디 갔다 왔을까? 근데 이제 다시 단식하면서 정말 이 아무것도 네. 안 먹고 그러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죽염하고 물은 소금하고 네. 이건 꼭 먹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원래 뭐 2시간짜리 릴레이 단식 하자는 웃긴 짓도 했었고 그랬었죠. 예전에 이재명 대표 실제로 목숨을 건 단식할 적에 무슨 뭐 뒤로 뭘 막고 있다느니 뭘 먹고 있다 네. 이딴 소리 저 흘리던 집단 아닙니까 저거. 맞아요. 저도 제대로 뭐 그런 수준으로 그런 수준으로 돌려주고 싶네요. 어디 가서 네. 밥 먹고 왔나 정동영?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 당시에 단식할 때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인과응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 새겨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어떤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버텨야 되나요? 그 본인 나름으로는 이거를 마치 그 순교자 서사로 바꿔가지고 네. 이제 그 입장 나온 거 보면은 뻔하잖아요. 그 계엄을 막아냈듯이 네. 뭐 이런 것도 막아내겠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일단 계엄을 한동훈이가 막아냈다라는 거가 팩트가 아니잖아요. 한동훈이가 계엄에 찬성하지 않은 건 맞지만 네. 계엄은 시민들이 막았지 언제 한동훈이가 막았습니까? 그리고 막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뭘 했는데요. 그 당 대표로서 당 의원들도 장악을 못하고 본회의장에 그렇죠. 들어오지도 못하게 결국 못 들어왔잖아요. 대부분이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죠. 그런 지도력도 발휘를 못했고 그냥 네. 본인 겁나가지고 본회의장 와서 숨어 있었잖아요. 지방에도 못 있고.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민주당 숨겨준 거 아니에요. 의원들 민주당 얘기 의원들이. 들어보면 예. 살려준 거다 한동훈 예. 전 정말 대표를. 공포에 떨면서 있는 거를 그나마 불러들여서 숨겨줬다는 건데 네. 예? 그런 저런 거를 지금 다 이렇게 호도하려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본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는 네. 뭐 지는 나중에 알았는데 지네 식구들이 뭐 사설과 칼럼을 단계.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게시판에 올렸더라. 네.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보다 쌍욕 해놓은 게 훨씬 많잖아요. 그거를 사설과 칼럼에다가 아무리 조선일보라도 쌍욕을 쓰진 않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속이면서 호도하려는 거 이 사람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원래 다음 스텝으로 한동훈이가 뭔가 정치적 역량이 있고 이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그 역량을 키우려고 한다면 네. 이거는 신당을 만들어야 되죠. 이제는 그렇죠. 네, 그게 신당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또 될까? 신당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신당을 한동훈이가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누가 자금을 대고 누가 따라 나가서 누가 조직을 할까요? 그게 네. 불가능하죠.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시끄럽게 떠들고 예를 들면 조갑재 같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네. 지 징계를 무산시키려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장동혁 지도부를 이도저도 아닌 네. 집단으로 만들고 그러면 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도 지금 어찌 보면 백척간도에 서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쉽게 그 프레임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 예. 그러니까 이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면 제명이 가처분 신청해서 그걸 막고 뭐 다시 다퉈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글쎄 한동훈 전 대표가 버텨낼 수 있을까? 가처분 신청을 못 할 걸요? 하면 져요. 하면 진다. 네, 네. 그래요? 원래 정당 내부에서의 무슨 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역사가 거의 없어서 옛날에 이준석 한번 잠깐 그랬던 적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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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건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지만 단계 당 서버가 막히고, 그러니까 게시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단계 논란에 완전히 지금 몰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여러모로. 없앨 수가 없고 본인이 그동안에 보인 행동 자체가 자인하는 행동을 보였잖아요. 본인이 당 대표일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거를 미루고 호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당시에 본인 말대로 본인의 스텝이었던 장동혁이 이거를 다 확인한 거니까. 네. 근데 저 장면은 지금 언제 국회에 왔나요, 한동훈이가? 저거는 한동훈 지금인가요? 어제 아니면 왔습니다. 어제. 네. 14일인가요? 벌써 이틀 전인가요? 예, 시간 빨리 가네요. 그 저기 억지 소리 하느라고. 예, 와서 개엄. 예, 이게 계엄이다. 제가 또 저 화면 다른 못 계엄이다. 봤는데
엄청 또 표정 연습도 하고 아, 예. 하고 왔네. 그래요. 표정 연습도 하고 짧게 기자회견 저 짧게 친구는 하고 왔어.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 일단 그 저 턱 치켜드는 것부터 교정을 시켜야지. 일단 그 딱 쓰면은 턱부터 치켜들지 않습니까? 저 태도는 버릇. 저걸 예. 못 버릴 거예요. 윤석열이가 말할 때마다 그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상대한테 자기 입장을 강요하는 추임새 아니에요. 맞잖아. 아니에요? 그렇네. 왜 다 대답이 늦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동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이가 그 강압적으로. 재판이라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태도를 못 버리듯이 네. 저 뼈에 새겨져 있는 저 건방짐을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자, 한동훈 전 대표의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받는 날에 또 윤리가 심야에 제명 결정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것도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장동혁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 한동훈이가 이제 저 당 안에서 어쨌든 입지를 세워야지. 네. 그래서 이제 창당은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입지를 세워야지 뭘 할 텐데 현재 저 당이 아스팔트 구구에 장악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느 틈에서 지금 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거 안 되죠.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오는 20일 개최한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를 봤더니 4,840에 마감을 했다. 10일 연속 최고치 경신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록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와 진짜 5천이 눈앞에 5천이 눈앞이에요. 이제. 진중권 어떻게? 진중권 뭐라고 했나요? 진중권 저기 뭐 네. 저게 말이 되냐고 5천이 헛소리 하면서 1000에서 2000 되는데 뭐 14년 걸리고 2000에서 3000 되는데 18년 걸렸다느니 이따위 네. 소리 했는데 어떡하니 이게 어떡하니 진짜 5천이 눈앞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네네. 지금 모습에 대해서 정책에 주식은 대해서 사실은 일종의 선행 지표 아니에요. 네. 희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때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윤석열이 하나 치우고 나서 이게 이제 살아나니까 이게 네. 우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아나니까 사실 사실 그동안의 경제 펀더멘탈이 뭐 획기적으로 개선된 게 아니거든. 네.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 물러난 거 그렇죠. 예. 큰 호재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대통령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네. 지금 반년 정도 겨우 지났지만 뭐 한 3년 지난 동안에 할 일을 한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외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연착륙시키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의 광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느 정도 조정과 제어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네. 한국 시장이 그동안에 저평가돼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세계적인 관심들이 모이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네.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이제 시장의 거버넌스를 이제 바꿔나가고 선진화시키면서 예.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AI 이 물결 속에서 네. 우리 반도체 업종이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램 가격이 그러더라 시가 횟집 가서 보는 시가처럼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가격 막 자체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던데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에 와가지고 우리 먼저 앞에 달라고. 세계적인 기업들 거기 임원들이 와서 동탄에 방 잡고 호텔 네. 방이 없대요 지금 네. 그러고 있다. 그리고 계약하기 그런 얘기 위해서? 하더라고. 이제 삼성전자의 라이벌로 반도체 회사 TSMC를 얘기하잖아요. 대만, 근데, 예. 근데 TSMC의 시가총액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그 다음에 TSMC의 그 네. 현재 주가와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와 이걸 비교해 보면 네. 그 갭이라는 걸 한번 보시라. 오. TSMC가 예를 들어 삼성하고 똑같이 20조의 이득을 남겼을 때 예를 들면 TSMC의 주식이 네. 100만 원이면 어. 삼성전자는 10만 원 수준. 요즘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볼 때도 싸다.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인 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는 게 네. 저 윤석열이라는 자가 있음으로 해서 저 나라의 어떤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되게 불안정해 보였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맞아요. 안정적으로 이걸 내가 수익을 그럼요, 회수할 그럼요.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네, 돈 떼어먹으면 안 되니까. 특히 윤석열이가 또 개엄하는 꼴도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다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외국 자본이. 맞아요. 그랬다가 그게 국민들의 힘으로 신속하게 수습되는 걸 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가 더 늘어난 면이 있겠죠.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코스피 지수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네. 국힘을 지지한다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는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있고 네. 부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고 뭐를 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이 있어야 뭘 나눠주고 나는 거기 지지한다 이런 분들 꽤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권에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데요. 이번에 확인해야 되고 특히 이른바 이제 고버스라죠. 고버스. 그러니까 인버스의 곱하기 2배 예. 곱버스라고 해서 시장이 코스피가 떨어진 데 베팅했던 그러니까요.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분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강남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뭐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재명 정부가에서 주가 지수가 막 오르고 할 때 네.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저도 평생 주식 투자 안 해보다가 나도 주식 좀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예.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해? 그러면서 할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저 사람들도 이제 주가 지수 오를 거 기대하고 주식 투자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 예,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한국 주식 사지 마. 미국 주식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왜 한국 주식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거는 이재명이가 중국 돈 어거지로 끌어다가 지금 그 착시 현상을 보이는 거고 어차피 다 망하고 떨어질 거니까 예. 미국 주식에다가 해라. 트럼프가 이재명 잡아갈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젊은 청년들한테 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네 자식 세대한테. 예. 그러니까 걔들이 떨어지는 거에 굿버스를 예. 한 건데 투자하고 그렇게 베팅하고 청년 세대의 희망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짓밟으면 안 되죠. 예. 그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 경제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동안 우리 정치 상황 사회 그 흐름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현안과 아젠다가 있었지만 예. 지금은 또 이제 경제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고 예. 특히 젊은층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주식,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가상화폐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여기에 또 굉장히 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상자산, 예.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표현되는 그게 그냥 우리 세대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건 진짜 뭔가 좀 도박 기초도 느낌? 엄청 뭐 도박 이런, 내지는 그냥 예. 생투기인데 왜 저래 느낌이, 그런 예. 건데 청년 세대 입장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자본력이 내가 많지 않으니까 자산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네. 아니 그럼 복권은 왜 사냐 이런 아하. 얘기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음. 뭔가 정책 대안이나 그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좀 잘 운영됐으면. 근데 네. 무엇보다도 명백한 거는 저 내란 세력을 그대로 두고 그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가능성은 없다 절대로. 그렇네요. 내란 세력이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네. 대한민국 경제도 좋아지고 투자도 많은 수익을 얻는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경제적인 정책 그런 해법이 또 필요하다는 걸 코스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역지사지에서 청년들의 마음으로 또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내란 청산이 완벽히 돼야지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해보게 됩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아까 그 징역 5년 선고가 또 떠오르네요. 기억이 납니다. 또 화가 나는데 호리너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슈퍼챗 주셨는데 제가 차마 읽어드릴 수는 없고 네, 집에서 유튜브 하면서 남은 여생 보내라 정치계 떠나 이런 또 말씀하셨는데 앞에 이 문장은 제가 또 읽을 수가 없겠네요. 좀 어렵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호리너님의 스스로 떠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정치 현안을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보면 필리버스터가 이제
종결이 되고 있는 그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아. 국회 지금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네, 필리버스터 상황이고. 네, 필리버스터가 이제 종결이 되고 있고 24시간이 지나서 종결이 되는 수순이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19시간 정도 했고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5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두 사람으로 뭐 뒤에 준비한 사람도 있었는데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네. 검찰 개혁 네. 관련된 공소청과 중수청 정부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네. 특히 뭐 공소청도 공소청이지만 중수청에 보았더니 중수청에 수사사법관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수사관도 있고 이거 뭐야? 예. 검찰청 똑같이 그냥 옮겨와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네. 이런 목소리 들으셨죠? 예, 의원님 예. 또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화가 났지만 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훨씬 더 분노에 차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저도 내외부로 도대체 믿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래 취재해 보셨어요? 예. 가장 심각한 얘기는 민정 내부에서 이 입법 예고가 됐을 때 이런 식의 반발과 분노가 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 너무 제가 놀랐어요. 진짜 놀랍네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대. 그냥 너무 깜놀인데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뤄왔는가가 어찌 보면 좀 드러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제가 직접 다 확인할 수 없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민정수석이 일본을 따라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가 막 굉장히 막 불타올랐잖아요. 그때 민정수석실에다가 한 지시가 그 일부에서 보도된 그 문건 있잖아요. 민정수석 입장 해가지고 발언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문건 유출한 사람 색출해라. 이런 지시를 일본에서 전화로 급하게 했다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네. 근데 그런저런 점들을 볼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나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메시지 내신 거를 보면 수기해서 당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여라,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께는 이 입법 예보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파장에 대해 제대로 보고가 됐을까?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동안에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또 제가 중간중간에 흘러나온 얘기들을 들은 거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은 정확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고, 총리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네. 이 대통령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그 호도하는 보고를 받은 것 때문에 자기 입장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는 중간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의 결정 단계에 갔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게 뒤집혀서 총리도 당황한다, 뭐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는 대통령을 팔아서 속이고 대통령께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네.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부분까지 걱정이 나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민정수석실 자체가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다 그러면 이게 얘기됐고 해결됐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건지,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밖에 꼭 그렇게 생각을 못 하겠는 게, 그 자문위원들한 또 거의 따돌렸잖아요. 네. 뒤통수 때린 거 아니에요? 뒤통수 때렸죠. 논의도 안 했다고 하니까. 네, 아예 논의도 안 했다 그러고, 거기 지금 뭐 예를 들면 고등 공소청을 남겨놓는 일이라거나, 뭐 예.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다거나, 무슨 저기 사이버 범죄를 넣어가지고 뭐 저거를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 자문위원들도 너무너무 황당해 하는 그렇더라고요. 일들인데 예. 그러면은 그럴싸하게 자문위원회라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국민도 속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들을 속인 건 마찬가지고. 뭐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열받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맞아요. 시민들이. 그냥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당에다가 그냥 당에서 논의하라라고 네. 하는 건 아니 대통령이 그 전에도 그러면 그 말씀 안 하셨나? 다 그렇죠. 의논해서 하라 그러고 의논해서. 문제 없게 하여튼 만전을 기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장단점을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하라. 이게 수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게 지금 30년입니다. 30년. 검찰 개혁 30년. 예. 진짜 역사책 한 권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이 내용 보면 다 국민께서 놀라셨고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공항까지 가서 이 심각성을 전달했고 예. 이재명 대통령 지시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기 저 네. 서보학 교수님 저 예. 입장 표명하신 거 자문위 나오지만 저 서보학 사태. 교수님이나 한동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예. 인상으로도 그렇지만 되게 신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될 때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인데 저분들이 그냥 괜히 저러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황당해하시고 또 화도 나고 이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문이면 정말 자문이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법안 그럼요.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저녁 먹자고 해서 저녁 먹나 보다 회식인가 보다 했는데 그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예. 모여서 이 법안 설명하겠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서 교수님은 저하고 예. 문재인 정부 초반에 그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그 수사개혁 담당하는 분과에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를 생각해 보셔도 더 기가 막힐 거예요. 그때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계속 회의에 출석을 했고 필요하면 계속 불러가지고 네. 그 막 질책도 하고 입장도 정확히 나무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했었거든요. 토론하면서 했었는데. 토론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자문위원회는 무슨 직원 하나 앉아가지고 그냥 저분들 얘기하시는 거 뭐 기록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보고하는 정도. 그러면은 그분이 앉아가지고 하는 게 함께 토론을 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염탐을 한 거지. 자문위원들은 이런 얘기와 이런 생각과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쌩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요. 저쪽 분위기는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인정 못해. 그냥 이걸로 그냥 그 전날 갖고 와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제 국회에 와서 지금 뭐 이제 검찰 비판이 예. 목소리 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검찰이다. 예.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것도 참 많이 아쉬운 언급이죠.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비판하시는데 그런 표현이 우리 신장식 의원이 했다 그러죠. 우리 집게는 안 묻니다. 뭐 이 예. 얘기인데 그리고 전우영 교수님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검찰일 때는 안 그러고 윤석열 검찰일 때는 세상에 난동을 부리면서 민주질서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네. 그런 검찰의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게 검찰 개혁의 중심이다. 그렇네요. 시류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을 없애자고 한 일을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정성호 장관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심정은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네.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검찰 구성원들의 마인드나 태도가 달라졌다.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 앞에서 어거지를 쓴다거나 개긴다거나 네. 뭐 검찰 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뭐 수사권 절대로 못 내놓는다고 덤벼들거나 이런 애들은 이제 없다. 네. 내가 다 정리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검찰이라는 집단은 예전부터 검찰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라는 믿음 하에서 수많은 장관들을 겪어봤고 예. 그 장관들을 어떻게 속여서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공유되고 전수되고 확고하게 서 있는 집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소위 검찰개혁 법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정부 입법안의 취지대로 하자면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국가 조직으로 태어나게 합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예가 나올 때마다 한동훈이류나 한동훈이 윤석열이 똘마니들은 물론이고 다른 일반 검사들조차도 엄청나게 반발을 했잖아요.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일을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그것을 목표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입법 예고가 됐다면 왜 검사들이 집단행동 안 하고 조용하나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예. 참- 그 국힘이 저거 이 법안에 엄청나게 문제 있다고 나와서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검사 출신이 예. 얼마나 많은데. 국민의힘 목소리가 유상범, 들리는 거. 김도우 예. 다 뭐 하고 있어? 곽규택 다 시끄러운 사람들 아니야? 정점식이 또 때만 되면 저기 튀어나오는 나경원 왜 조용히 있어요? 심지어 전환길이도 아무 말도 안 해. 고성국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예.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고 저지하기 위해서 대검에서 만든 안이라고 가져왔던 당시 대검 차장 봉욱 차장이 보고했던 내용하고 거의 100% 가까이 유사하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 제가 검사라면 네. 아이 그래 우리가 뭐 특검 나가가지고 저기 까만 넥타이 메고 개기고 우리 없이 한번 수사해 보세요 하고 이제 버티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 선배가 다 이거 저기 주도해가지고 정리해 줄 건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딱 결과물을 보고 그럼 그렇지 역시 아, 선배님. 역시 선배님 훌륭하십니다. 그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 아무런 반응과 반발이 나오지 않느냐. 그동안에 검찰개혁 얘기 나올 때마다 아. 저들이 보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왜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지. 음흠. 지난번에 항소 안 한다고 했다는 것만으로 네. 그 난리를 쳤던 집단이에요, 저것들이. 난리가 근데 났었죠. 지금 진의 권한을 다 지금 다 뺏고 정리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는 법안이 나왔다는 건데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과 우려 염려가 있는 안이 나와서 이제 어제 이제 당에서도 의총을 네, 통해 가지고 네. 정부에 와서 검찰개혁 추진단이 와서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공청회도 한다고 그러고. 근데 거기에 뭐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이라고 하고 뭐 네. 법제처 출신의 부단장이 가고 뭐 해서 그게 뭐 별로 이렇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그냥 그 조항에 담긴 기계적인 해석의 의미 뭐 이 네. 정도였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더 보태고 싶은 얘기가 네. 그러니까 이 저기 반발이 없고 뭐 이런 문제도 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이 저기 그거 있잖아요. 그 검사들을 전체를 다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사들을 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열심히 일하는 검사만 더 많다. 더 많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집단 전체를 그렇게 볼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예,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검사를 범죄자라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 그간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들, 이 정치 검사들의 준동에 의해서 망가진 어떤 국법 질서 이런 것들이 휴먼 에러입니까? 시스템 에러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기자님? 네, 윤석열 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먼 에러예요, 시스템 에러예요? 저는 시스템 에러로. 시스템 에러죠. 네, 아니 왜냐하면 느껴지는데, 예. 정치 검찰이라는 사람의 말하자면 최종합판으로 윤석열 한동훈이가 있지만 그 전에는 그러면 그게 없었냐고요. 이거는 박근혜 때 그러면 탄핵되고 나서 네. 정치 검찰 정리됐다고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계속 배속 배출되잖아요. 심지어 윤석열이가 탄핵된 이후에도 또 머리 쳐들고 기어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그런 휴먼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악질적 휴먼을. 그러면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지금 폐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 시스템을 폐기하면 국민들이 불편합니다라고 호소하면서 아니 왜 국민들이 불편해요? 검찰이 불편하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누가 검사 전체가 범죄자라 그랬어요. 그런 범죄적 검사를 양산해내는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한 거지. 네. 네. 그래요.
검찰 개혁 30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 사실 잘 해보려고 했고 이 정도면 네. 됐다라고 했는데 음. 그냥 그야말로 배치기를 그러니까 당한 저는 거고. 그게 너무 이제 어. 저기 뭐 일종의 한이 된 거예요. 아. 그때도 그거를 당장 일거에 이거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였거든. 예. 혼란이 생긴다. 뭐 국민들이 불편해진다. 경찰이 저기 해서 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거는 그 문제대로 그러면 제도가 바뀌는데 네. 짧은 기간에 시행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스무스하게 그렇죠. 바뀌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과도기가 있죠. 정부가 국민들한테 무슨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그거를 신청을 누락시키거나 아니 명단을 누락시키거나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네. 그러면 그렇게 못 받는 분들의 국민 불편이 있으니까 안 줄 겁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거 법으로 통과시키고 예산 편성해놓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최대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경찰의 인력도 더 투입하고 네. 다른 수사기관들 서로 감시 견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왜 계속 검사를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얘들한테 권한을 더 주고 역할을 더 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왜 자꾸 그런 발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거는 검사들한테 속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이제 바로 잡고 예. 정말 검찰 개혁을 완성해 내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해법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의원님께서는? 대통령님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해법을 제시한 거잖아요. 당이 주도가 돼서 당이 주도가 그래서 돼서. 이제 그 말씀은 네. 이 법안이 바이블이 아니다. 아하. 이건 얼마든지 폐기해도 된다. 새롭게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자칫하면 지금 검찰 집단의 침대 축구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특히 형사소송법을 뒤로 빼가지고 뭐 4월달에 하겠다 뭐 이 얘기는 네. 보안 6월달에 선거 있으니까 어차피 저거 못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일정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정말 정신 집중해가지고 신속하게 아니 그동안에 만들어놓은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민주당 자체적으로 검찰개혁 특위 구성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법안도 있었고 그렇죠. 국정기획위원회 지금 다 잊어버리셨는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결론으로 국민들한테 보고한 안도 있어요. 거기에 네. 뭐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다 무시된 거예요. 그렇네요. 이 정부 법안으로. 그거를 다 감안해서 그걸 수용하는 정부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할 줄 알았지. 누가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애초에 나와 있던 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해야죠. 빨리 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네. 빨리 정리를 해라. 당에 지금 뭐 공청회도 예정돼 있고 의총도 예정돼 있지만 당에서 민주당에서 키를 잡고 해 나가길 바란다. 그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검찰 개혁 이번이 제일 적기 아닙니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은 저로지만 네.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예, 정말로. 아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언제까지 이거 아유 참. 그래요. 이 우려, 이 불안한 이 상황 다 이제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있고 또 전 시청자분들, 지지자분들 알고 있으니까요. 제일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제일 좋은 안으로 집단지성으로 잘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댓글로 우리 최강호 의원님 일할 기회를 빨리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일할 예. 기회를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디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정부 유튜브에 나와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저거 꼴보기 싫어서 내가 유튜브 안 본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제가 일할 기회 아니면은 또 어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또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신 거나 좀 준비하시는 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갑자기 이런 현안이 터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지금 방송 출연이 차출됐어요. 차출. 늘어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예. 정말 이거는 민주당과 우리 집권 세력이 각성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제가 뭔가 공공의 공익을 위해서 뭔가 쓰임새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청년 세대의 극우와 뭐 70대 동조와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데이터로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 세대들의 지성과 그 해안과 그 전망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실질적인 희망을 새길 수 있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뭐랄까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과 그다음에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께 좀 예.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이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희망이 물론이고 기본이고 네. 경제적으로도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이 결국 부자가 된다. 이런 것까지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말씀만 이제 들어봐도 좋은데요? 이게 예. 미래 비전이 보입니다. 뭐 어디까지 제가 이 저기 예. 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드린 거에서 벗어나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